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치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온갖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해외 커피 브랜드, 한국 시장에서 줄줄이 퇴출 위기라는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걸린 기사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인이 뭐 그렇게 까다롭다고, 어차피 일본이 최고 아니야? 하고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과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와타나베 유리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랐고 현재 32살입니다. 제 외모요? 누군가는 전형적인 도쿄 여자 스타일이라고들 하더군요. 약간 갈색기가 감도는 롱헤어에 늘 단정하게 관리된 메이크업, 유행에 민감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편입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적당히 미소 짓고 예의를 지키지만 내심으로는 매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숨이 막히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이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역사도 깊고 문화도 정교하고 무엇이든 섬세함이 배어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의 직업은 커피 컨설턴트입니다. 일본의 중견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푸글랜드에서 5년 넘게 일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에서도 요즘 홍대 인근에 매장을 낸다고 해서 이슈가 된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제가 푸글랜드 입사 초반에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우리는 일본의 전통과 자부심을 담은 커피를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상사들은 늘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은 일본을 항상 따라오기만 하는 후발주자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저 또한 별다른 의심 없이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커피 인프라나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을 리가 없다. 한국에서 통하면 어디든 뚫린다라는 말이 일본 안에서조차 들려왔는데 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뭘 또 한국이 기준이야. 우리 일본이 선도 국가인데 하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며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검증받고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더군요. 왜 하필 한국이 세계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보는 걸까 싶었지만 저도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회사에서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유리 씨, 한국 시장 분석과 현지화를 담당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겉으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그 임무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 제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죠?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더 크지 않나요? 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상부는 이미 한국에 1호 매장을 냈고 당시만 해도 줄 서서 커피를 사 마시는 풍경이 보도되면서 대성공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확대 전개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본 본사 임원들은 블루보틀이든 티몰튼이든 다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엔 대박을 치고 있다더라. 우리 푸글랜드도 충분히 승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인즉슨 빨리 사세를 넓히고 마케팅을 강화해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제 일본 커피의 진면목을 한국에 제대로 알려주지 하는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가 달리기 시작하고 창밖에 도쿄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뒤떨어졌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커피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원두의 로스팅 기법, 물 온도, 드립 기술 등 모든 과정에서 세밀한 계산을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스템이 깔끔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무인 로봇 안내원이나 다양한 편의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도 공항이 정갈하긴 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현대적일 줄은 몰랐네 하는 감탄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좋았지만 곧 저는 제 자존심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공항 잘 만들어 놓은 걸로 뭘 나라 전체가 발달했을 리 없지라고 스스로 세뇌하듯 생각했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김포공항 인근이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목에서 보이는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고 간판들도 화려했죠. 저녁 늦게 도착했음에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이 사람들 밤낮이 없나? 어떻게 일본보다도 더 불야성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지?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일본 도쿄도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은 특유의 빠르고 뜨거운 에너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TV를 켰더니 뉴스 채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요즘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줄을 서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한국 소비자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왠지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어 긴장했지요. 뉴스 앵커는 이어서 특히 일본의 도토르, 미국의 티몰튼, 바샤커피 등 여러 브랜드들이 가격 대비 품질 논란, 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어갔습니다. 도토르는 벌써부터 나가리가 됐나? 그래도 푸글랜드는 아직 한국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진 않았을 거야. 우리 커피가 도토르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한국 현지 매장 확장을 위한 시장 조사,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죠. 처음엔 한국인 직원을 한 명 채용해 보조로 쓰면서 서울 시내 유명 카페들을 탐방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작은 개인 카페까지 발품을 팔았지요. 쇼핑몰부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카페들이 대부분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디저트나 브런치, 심지어 굿즈까지 팔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제가 한 개인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부터 음악, 조명, 의자 배치까지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는 고객과 대화하며 원두를 추천했고 라떼아트는 작품처럼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한국인 보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신경을 많이 쓰죠? 이건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그 직원이 씩 웃으며 한국은 이제 커피가 일상 필수 음료다 보니 소비자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음료 맛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방 외면당하죠. 그래서 여기 카페들도 경쟁이 심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내심으로는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제 자존심상 그래봤자 일본의 오랜 커피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커피 맛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일부 개인 카페에서는 제 입맛에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원두를 쓰고 있었고 추출 방식이나 로스팅 노하우도 일본 못지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저들이 흉내낸 거겠지라며 저는 정신승리를 해보려 했지만 한두 곳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고품질 커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본격적으로 저희 푸글랜드 매장들을 둘러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홍대의 1호점, 강남의 2호점,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3호점까지 냈다고 하더군요. 홍대점은 젊은 대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 특성상 처음에는 굉장한 줄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일본 브랜드를 기다리는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이라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우선 홍대점 입구에 들어섰는데
카페 안이 지나치게 한산했습니다. 몇몇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더군요. 한쪽에서는 카운터 직원이 무료한 듯 하품을 하고 있었고요. 점심시간대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어 의아했지요. 그래서 매장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줄이 길었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우리 커피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하고 저는 반문했죠. 매니저는 글쎄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손님들이 느끼기에 커피 맛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데 가격은 높은 편이고 샌드위치나 디저트류도 일본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안 맞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얼마나 전통 있는 일본식 디저트를 연구해서 들여왔는데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님들은 달고 짠 맛을 좋아하니까 일본식 정갈한 디저트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고요. 매니저는 난처해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오히려 달고 짠 것만 찾지 않아요.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 문제는 메뉴가 너무 생소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비싸다 생각하면 쉽게 발길을 끊는다는 거예요. 또 매장 분위기나 서비스 속도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직원은 매장 구석에 걸린 일본어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다가도 불편해하며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전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간판을 바꾸라는 건가요? 이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라 일본어 로고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한글과 영어 표기를 추가해서 설명을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죠. 순간 저는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구나.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알기 쉽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일본에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들 알아주는데 라는 불만이 들었죠. 더 큰 문제는 다음날 강남점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남점은 홍대점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여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커피 한 잔당 10,000원 이상을 받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어차피 강남은 돈 많은 부유층이 많으니 우리 프리미엄 이미지가 먹히겠지. 라고 일본 본사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매장에 들어선 순간 역시나 한산했습니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홀짝이다가 반 정도 남긴 채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매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죠? 프리미엄 전략이면 오히려 더 잘 먹히지 않나요? 그러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손님들은 이미 여러 가지 고급 브랜드를 경험해봤어요.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치아, 바샤커피도 주변에 있고요. 그런데 푸글랜드 커피가 그에 비해 이렇다 할 차별점이 없는 것 같다고 해요. 특히 맛이나 향이 특별하지 않고 바리스타들의 태도나 매장 서비스 속도도 지적을 받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른 서비스에 익숙한데 우리가 무조건 느린 추출 시간을 고집한다든지 무뚝뚝하게 응대한다든지. 여기서부터 저는 점점 열이 올라 뭐가 빠른 서비스를 달라고요? 원래 커피는 정성스럽게 추출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장인의 정신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물론 정성은 중요하지만 대기줄이 길 때는 대응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느리면 손님들이 아예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주문도 많은데 자리 서비스만 고집하니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습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려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푸글랜드의 고전 원인 1.
가격 대비 맛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이. 매장 분위기나 메뉴가 일본식 고집으로 한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 3. 빠른 서비스와 테이크아웃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식의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지냈던 게 통렬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전 자존심을 세워가며 이건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스타일을 그대로 밀고 가면 언젠가는 통할 겁니다라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도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었는지 이번 달 매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필요하면 한국식 마케팅 전문가나 현지화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해라라는 반응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한국 현지의 식음료 컨설팅 회사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 그 컨설팅 업체 회의실에서 제가 상담받은 사람은 어떤 소문난 외식업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회사 소개를 하자마자 곧장 한국의 커피 시장에 대해 뉴스와 논문 자료를 잔뜩 펼쳐 보였습니다. 와타나베 씨, 이게 최근 서울대 소비자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한국인은 단순히 커피 맛뿐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 서비스 속도, 친절도,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바로 등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더군요. 또한 그 전문가는 이건 최근 신문 기사인데 해외 커피 브랜드들이 초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가도 급격히 주저앉는 공통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비싸게 받고 보자는 식의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느린 추출 시간이 곧 고급이다라는 미명 아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 점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다면 기다려주지만 그만큼 맛과 분위기가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뻔뻔하게 그래도 일본이 맛있고 전통이 있고 섬세함이 있잖아요. 한국은 아직 커피 문화가 일본보다 후발주자인데 어쩌면 이런 일본만의 정교함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죠. 그러자 그 전문가는 썩은 웃음을 지으며 요즘 한국 카페들은 오히려 더 앞선 기술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커피 경연대회에서 수상도 자주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드립 기구 등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커피를 일상으로 굳힌 역사는 일본이 더 길 수 있지만 현재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혁신은 한국에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라고 반박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교육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일본은 원래 차 문화가 강하고 커피도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리 빠르게 따라잡았지? 하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전문가가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한국에서 그대로 통할 거라 믿는 건 오산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매우 주체적이고 해외 브랜드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외면하거든요. 빵을 팔든 디저트를 팔든 현지 입맛에 맞추는 노력부터 해야 해요라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저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이 전략을 바꿀 순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니까 언젠가 한국인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날 밤 강남점이 다음 달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부 문건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임대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본사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다음 주에는 판교점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이 몰려들 때 푸글랜드는 한꺼번에 몰린 손님들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주문을 받아도 커피 한 잔 뽑는데 10분 넘게 걸리니 한참 대기하다가 업무 복귀 시간이 다가온 사람들은 그냥 주문 취소를 요청하고 나가버렸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럴 거면
한국에 들어오지 말지라는 불평불만이 매장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판교 인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푸글랜드 불매라는 글이 올라오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일본 브랜드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나?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 수준 안 통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글이 순식간에 조회수 수천을 찍으며 퍼져나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급히 판교점으로 달려가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도 푸글랜드 커피 한 잔에 9,000원 주고 20분 기다렸다. 맛도 그냥 그렇고 일본식 디저트는 뭔가 어설프다라는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 태도가 영 불친절하다라며 매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커피 한 잔에 느긋한 여유를 못 즐긴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이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제 시각일 뿐이었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이 글로벌하게 바쁜 시대인데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에게는 음식뿐만 아니라 IT 기술, 교통 인프라, 국방,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부심이 있더군요.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전기차 충전소나 지하철역의 자동 개찰 시스템,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 등을 보니 일본보다 빠르고 편리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정말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대점에서는 일본식 라멘과 커피를 함께 판매한다고 무리한 시도를 했다가 이게 무슨 조화냐? 라멘 특유의 냄새와 커피 향이 뒤엉켜 불쾌하다라는 평을 받았고 강남점에서는 일본 전통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손님들이 너무 조용하고 우울하다라며 불편해했습니다. 판교점에서는 신메뉴로 내놓은 녹차 디저트 세트가 한국 녹차와 비교해봐도 엄청난 맛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혹평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가 매장 한편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 고객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커피가 왜 이렇게 밍밍해요? 향도 없고 밸런스도 엉망이네라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점원은 당황하며 저희가 고급 원두를 써서 부드러운 향이 특징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고객은 부드러운 향이 아니라 아예 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왜 이렇게 일본식 단맛만 나요? 좀 한국적으로 바꾸시면 안 되나요? 라며 질책했습니다. 주변 다른 손님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죠. 차마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순간 창피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제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다. 며칠 뒤 드디어 본사 회장님이 직접 일본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매장 한 곳에서 임원진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초장부터 격양된 목소리로 이제 더 버티기 힘들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장 추가 자금 투입이 어려우니 적자 매장은 정리하고 인력 감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요. 안 그래도 임대료 폭탄과 마케팅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매출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대로면 내 커리어도 끝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스쳤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뼈아프게 했던 건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일본 커피를 몰라줄까라는 원망이 조금씩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 좁은 시야가 문제였구나라는 자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장님은 회의 끝에 한국 시장은 정말 무섭군. 블루보틀도 계속 적자라더니 외국 브랜드가 뭐 하나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거야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가볍게 여겼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비자 수준만 높은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로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높은 교육 수준과 빠른 트렌드 적응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강력한 입소문 문화가 결합해 조금만 부족해도 시장에서 가차없이 도태되어 버리는 환경이었던 거죠. 예전엔 일본이 무조건 앞선다. 한국은 따라만 온다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막상 한국 현장에 와보니 이미 이 나라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문화와 커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회장님, 일단은 브랜드 자체를 리뉴얼해야 합니다. 일본식 인테리어, 메뉴, 분위기를 그대로 밀어붙여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우리가 현지화에 나서고 한국인들이 원하는 메뉴와 서비스를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사 쪽에서 난색을 표하길래 저도 한술 더 떠서 저도 한국이 싫었고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현장을 돌아보니 우리가 한참 뒤처졌습니다라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제 자존심을 스스로 깨부순 거였죠. 오랜 침묵 끝에 회장님은 그럼 유리 씨, 당장 실행 가능한 현지화 전략을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더는 무의미한 투자금을 퍼부을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인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문화적 요소를 녹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푸글랜드는 별로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진 상황이었고 이를 뒤집으려면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결국 차라리 아예 철수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밉고 또 한국 소비자들을 얕봤던 제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접 강남거리, 홍대길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을 돌아다니며 무작정 설문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매장 앞에서 나오는 손님들이나 길 가던 직장인들에게 푸글랜드 커피 어때요? 라고 물으면 일부는 가격만 비싸고 대단한 매력은 모르겠어요 라고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일부는 일본 브랜드라서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이 특별하지 않아요 라며 객관적 평가를 내놓았죠. 심지어 어떤 이는 근처에 한국 토종 브랜드 카페도 많은데 거기는 종류도 다양하고 이벤트도 자주 해주거든요. 굳이 비싼 돈 내면서 일본 카페를 갈 이유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일본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긴 너무 일본 감성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어요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맞춘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 일본식 디저트나 빵 종류이고 커피 맛도 독특한 맛이 없이 무난해요라고 지적해 준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설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문화를 지키려면 남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창피함과 개망신을 당한 끝에 저는 드디어 제 편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조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시장이며 일본의 이름값에 기대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오히려 일본보다 더 다양하고 빠른 변화를 통해 자국 시장을 강화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본사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푸글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과감하게 메뉴와 인테리어, 서비스 방식을 한국 실정에 맞춰야 한다. 가격도 일본 프리미엄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지인의 경제적 감각과 물가 수준에 부합하는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비로소 한국이 괜히 해외 브랜드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끝장이다라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철수하자는 쪽과 남아서 끝까지 부딪혀 보자는 쪽이 대립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은 실패했으니 버리자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울 기회다. 한국을 정복하려 들지 말고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가부터 고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토록 싫어하던 한국 시장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하위 호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외식업, 커피업, IT, 교통,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이 얕볼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커피 소비 문화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전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되지요. 저 또한 여러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일본의 커피 문화, 여긴 더 빠르고 더 혁신적이고 더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참교육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야 고백하건대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나라에 대한 애정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국심만 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맛과 서비스, 인프라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배척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배타적이진 않더군요. 오히려 제대로 된 품질과 정성을 보여주면 엄청난 사랑과 충성도를 보내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런 양면성, 높은 기준과 빠른 판단, 그리고 경쟁에 대한 개방성. 이것이 바로 한국 시장의 무서움이자 매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최고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고향인 일본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지만 한국의 장점과 우수성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험을 통해 비로소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상, 제 실패담이었습니다. 일본인 커피 컨설턴트로서 한국은 쉽지 않다며 무시했다가 결국 제 편견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값진 교훈을 얻었네요. 지금도 한국 시장은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들과 국내 토종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저희 푸글랜드는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철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와 여기 사람들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존경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커피 한 잔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품질을 올리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저는 진짜 열정과 긍지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푸글랜드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자부심을 한국에 그대로 내세우는데 성공했다가 아니라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인의 기준에 부응해낸 결과가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유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